2004년 1월 광둥성 경찰청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5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5명의 젊은 여성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마사지숍에서 일하다가 손님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 손님이십니까? 이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 말이 될 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텅 빈 거리. 어두운 골목 끝에 작은 간판. 그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그 가게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발견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003년 여름부터 2004년 초까지 약 7개월 동안 광둥성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왜 그들을 노렸을까요?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다룰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이런 진실 범죄 콘텐츠가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3년 여름, 중국 광둥성은 사스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밤거리에도 서서히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선전시 워후구의 한 번화가, 낮에는 쇼핑객들로, 밤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작은 마사지숍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2층이나 3층 건물의 1층 또는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중 편안한 휴식이라는 작은 마사지숍이 있었습니다. 점주는 40대 중반의 여성 장 씨였고 그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직원 3명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23일 수요일,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습한 열기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에어컨이 없는 작은 가게들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경, 상호명인 편안한 휴식에는 직원 왕리메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찍 퇴근했고 점주장 씨도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왕리메이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업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한두 명의 직원만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평일 저녁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밤 10시 20분경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왕리메이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코스로 해드릴까요? 왕리메이의 친절한 목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60분 전신 마사지 가능한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억양으로 봐서는 광둥성 출신은 아닌 것 같았지만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왕리메이는 남자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가게에는 총 3개의 마사지 룸이 있었는데 그날은 왕리메이 혼자였기 때문에 가장 안쪽 방 하나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운이었습니다. 가장 안쪽 방, 거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 들리지 않는 곳. 남자는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마사지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왕리메이는 평소처럼 아로마 오일을 준비하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왕리메이는 전문적으로 어깨와 등, 다리를 마사지했고 남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끔 괜찮으세요? 압력이 적당한가요? 이 같은 질문에 짧게 네 또는 좋아요라고 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40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남자가 몸을 뒤집었습니다. 손님, 아직 시간이. 왕리메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재빠르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 남자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하고 감정이 없는 눈빛. 왕리메이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몇 년간 해온 경험 많은 여성이었던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카운터에 현금이 있어요. 남자는 왕리메이의 팔을 비틀며 그녀를 방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옷을 입을 시간도 주지 않고 말이죠. 속옷 차림의 남자와 겁에 질린 왕리메이는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카운터 서랍에는 그날의 매출액인 약 800위안, 약 1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리메이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었죠. 여기 있어요. 다 가져가세요. 떨리는 손으로 왕리메이는 돈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저기 충전 중이에요. 가져와. 왕리메이는 카운터 옆 콘센트에 꽂혀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2003년 당시 중국에서도 휴대폰은 꽤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왕리메이의 폰은 몇 달 전에 산 새 모델이었죠. 남자는 핸드폰도 가져갔습니다. 다른 귀중품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 지갑에 신분증이랑 카드만 있는데. 가져와. 왕리메이는 락커에서 자신의 작은 가방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립스틱,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열어 안에 든 200위안가량의 현금을 꺼냈습니다. 신분증과 카드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왕리메이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위를 보는 동안 그녀는 도망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문까지는 불과 몇 미터. 만약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올을 데우는 찜기 옆에 놓여있던 것. 가위? 큰 업무용 가위였습니다. 마사지숍에서는 타올을 자르거나 포장을 뜯을 때 사용하는 흔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 그것은 흉기였습니다. 제발요. 왕리메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의 손은 가위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전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리메이는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순순히 복종했을까요? 남자는 왜 돈을 다 가져간 후에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답은 다음 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월 24일 오전 9시 30분. 점주장 씨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그녀는 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왕리메이가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당연히 문을 잠그고 갔을 텐데. 리메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는 어질러져 있었고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리메이야, 어디 있어? 그녀는 안쪽 방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 가장 안쪽 방, 문을 열었을 때 장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사지 침대 옆 바닥에 왕리메이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고 왕리메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0번 중국의 긴급 신고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15분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왕리메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전날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의한 다발성 자창이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강탈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현장에는 지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는 의미였죠.
둘째, CCTV가 없었습니다. 작은 마사지숍이었기 때문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셋째, 주변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밤 11시경이면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게는 2층 건물의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 천하오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깔끔해. 우발적 범죄치고는.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깔끔하다는 거야? 지문이 없어. 거의 없다고. 그리고 범행 도구도 현장에 있던 거야. 가위? 계획적이지 않았다면서 왜 이렇게 흔적을 안 남긴 거지? 글쎄, 운이 좋았겠지. 아니면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거나. 천하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없었죠. 사건은 미제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2003년 9월. 9월은 광둥성의 가을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죠. 광저우시 티엔호구의 한 번화가 선전시에서 북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이곳에도 작은 마사지숍들이 즐비했습니다. 허핑 마사지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리시우잉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리시우잉은 스촨성 출신으로 몇 년 전 광저우로 와서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1인 샵이었고 주로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2003년 9월 17일 수요일. 또다시 수요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이 우연을 눈치채지 못했죠. 저녁 9시경 리슈잉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을 닫을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9시 30분경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영업하시나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특별한 특징이 없는 얼굴. 리슈잉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손님은 왕이라는 서비스업의 철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어떤 코스로 하시겠어요? 30분 짧은 코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이것이 리슈잉의 마지막 손님이 될 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고 리슈잉은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 때 손님 혹시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30분보다는 60분 코스가 나을 것 같은데. 리슈잉이 전문가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남자가 갑자기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리슈잉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돈만 내놓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리슈잉은 너무 놀라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돈 드릴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왕리메이의 경우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그날의 매출액을 내놓았습니다. 약 1200위안. 핸드폰을 내놓았습니다. 지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또다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터에 놓여있던 작은 과도였습니다.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었죠. 제발. 돈은 다 드렸잖아요. 리슈잉의 애원은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옆 가게 주인이 허핑 마사지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리슈잉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또다시 예리한 흉기에 의한 다발성 자창. 또다시 CCTV 없음. 또다시 목격자 없음. 광저우 경찰은 이 사건 역시 단순 강도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담당 형사 중 한 명이 최근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선전시의 사건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선전에서 2달 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네? 뭐? 마사지숍, 여성 종사자, 강도, 예리한 흉기, CCTV 없음, 목격자 없음.
두 사건의 유사성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중했습니다. 두 것만으로 연쇄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광둥성에는 수많은 마사지숍이 있었고 강도 사건도 흔했으니까요. 일단 자료를 공유하고 지켜보자. 혹시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지. 경찰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한 달 후 세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2003년 10월 둥관시는 광저우와 선전 사이에 위치한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수많은 공장이 있고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당연히 서비스업도 발달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풀 수 있는 마사지숍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29일 수요일, 또다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편안한 손길이라는 마사지숍에서 일하던 자오링, 26세는 그날 저녁 혼자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점주는 다른 지점을 관리하러 갔고 다른 직원은 아팠습니다. 자오링 혼자 가게를 지키는 상황이었죠. 밤 10시 15분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업 중이시죠? 네, 어서 오세요. 자오링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60분 전신 마사지를 주문했고 자오링은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고 40분쯤 지났을 때 저기 남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아, 네. 저쪽 끝에 있어요. 남자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의 태도가 변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남자는 자오링의 뒤에서 그녀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자오링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도였던 겁니다. 알았어요. 돈 드릴게요. 하지만 자오링은 왕리메이나 리시우인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술을 조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자라면서 오빠에게 호신술을 배웠었죠.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자오링은 팔꿈치로 남자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남자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 순간 자오링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와 카운터를 지나 가게 문을 향해. 하지만 남자는 더 빨랐습니다. 그는 카운터를 뛰어넘어 자오링을 붙잡았습니다. 가게 문까지 불과 2m 남았을 때였죠. 인연이. 처음으로 남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있던 무거운 물건, 전화기였습니다. 을 집어 자오링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자오링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운터 옆 우산꽂이에 긴 우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빼들었습니다. 금속 끝이 뾰족한 우산이었죠. 이후의 일은 너무 끔찍해서 여기에 자세히 적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주가 발견한 것은 차갑게 식은 자오링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오링이 저항했기 때문에 현장에 더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끌린 자국, 벽에 묻은 손자국, 그리고 남자의 DNA가 묻어 있을 수 있는 흔적들. 둥관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정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거 선전이랑 광저우 사건이랑 똑같은데요? 젊은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마사지숍, 혼자 근무하는 여성 종사자, 늦은 시간, 강도, 예리한 또는 뾰족한 흉기. 이제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광둥성 경찰청 중대범죄과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연쇄범죄다. 회의를 주재한 과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건의 사건 모두 동일한 수법을 보인다. 범인은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테이블 위에는 세 사건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장소는 작은 마사지숍.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피해자가 혼자 근무 중. 수법은 손님으로 위장, 마사지 중 또는 후에 습격. 목적은 금품 강탈. 범행 도구는 현장에 있던 물건, 가위, 과도, 우산 등. 증거는 CCTV 없음, 지문 거의 없음, 목격자 없음.
그리고 요일은 모두 수요일. 특히 마지막 공통점 수요일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왜 수요일일까? 모르겠습니다. 범인의 일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아니면 단순히 수요일에 마사지숍이 한산해서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범인이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패턴이 있다는 건 우리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은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광둥성 저녁에 마사지숍에 경고를 보낸다. 둘째, 특히 작은 마사지샵들에게 야간 단독 근무를 피하라고 권고한다. 셋째, 수요일 밤에 순찰을 강화한다. 넷째, 관련 지역의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둥성은 넓었습니다. 인구 1억이 넘는 지역이었죠. 마사지숍만 해도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가게를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의 경고가 마사지숍 업계에 퍼지자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종사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혼자 일하지 마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으세요. 낯선 손님은 거절하세요. 경찰의 권고였지만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조언들이었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2배로 듭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죠. 밤 10시에 문을 닫으면 매출이 반으로 줍니다. 많은 손님들이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오거든요. 낯선 손님을 거절하면 장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사지숍 점주는 경찰에게 항의했습니다. 경고만 하고 실질적인 보호는 안 해주시잖아요. 순찰을 돌아주신다고는 하는데 우리 가게 앞까지 와주시나요? 안 와주시잖아요. 경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가게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곳들이 늘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였죠. 비상벨을 설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위급할 때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고 경찰에 신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부 가게들은 남성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사지사가 아니라 단순히 밤 시간에 가게를 지키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가게들은 그저 두려움 속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위험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마사지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네 번째 피해자가 나왔으니까요. 2003년 11월 포산시는 광저우 인근의 공업 도시입니다. 도자기와 가구로 유명한 곳이죠.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건강한 산 마사지라는 가게에서 일하던 순메이 29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메이는 이미 경찰의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메이는 싱글맘이었습니다. 5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지만 생활비는 순메이가 벌어야 했습니다. 마사지숍 일은 힘들었지만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일하면 팁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순메이는 혼자서도 밤늦게까지도 일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알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50분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영업하시나요?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범인의 질문. 하지만 순메이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이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이라는 것을. 네, 어떤 코스로 하시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일 사줄 새 신발을 생각하며 다음 주에 갈 놀이공원을 계획하며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주가 발견한 것은 차갑게 식은 순메이의 시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 이제 광둥성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숍 연쇄살인마, 네 번째 희생자 발생. 광둥성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범죄. 여성 종사자들, 밤이 두렵다. 뉴스는 매일 이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나도 혼자 일하는데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 공포는 구체적이고 실제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왜 범인을 못 잡아요? 4명이나 죽었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고?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경찰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고 10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CCTV 영상 수천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용의자 수백 명을 조사했고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범인의 인상착의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30대 중반, 평범한 체격, 특별한 특징 없음. 이런 묘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둥성에만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DNA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지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답답했고 시민들은 불안했고 범인은 어딘가에서 다음 목표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다가왔습니다. 12월 초 특별수사본부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의 네 번째 사건 이후 다행히 추가 범행은 없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이상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본부장 황젠민 총경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는 4건의 사건 파일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왕리메이, 리슈잉, 자오링, 순메이. 4명의 젊은 여성들. 그들의 사진을 보며 황 총경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잡겠어. 반드시. 하지만 어떻게? 그때 젊은 형사 천하우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총경님, 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이동 경로? 네. 선전, 광저우, 둔관, 포산. 이 순서를 보면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황 총경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4개의 도시를 표시하고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 노선이랑 비슷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 사이의 간격도 비슷해요. 대략 100km에서 150km 정도. 이게 무슨 의미지? 범인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업상 이동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업사원이나 트럭 운전사 같은. 황 총경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 말해봐. 만약 범인이 특정 루트를 따라 이동한다면 우리는 그 루트상의 다른 도시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특히 천하오는 지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저장성 경계 지역. 다음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 총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가설을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끼 작전은 어떨까? 미끼 작전이요? 우리가 범인이 좋아할 만한 조건의 가게를 만드는 거야. 작은 가게, 혼자 근무하는 여성, CCTV 없음. 하지만 사실은 경찰이 숨어서 기다리는 거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위험할 순 없어.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수사본부는 미끼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장먼시, 광둥성 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평온한 시간 마사지라는 가게에서 일하던 위샤오펑 31세는 그날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를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지만 점주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대신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죠. 괜찮아. 다음에 보면 되지. 위샤오펑은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연인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평온한 시간 마사지샵은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업 중이신가요? 위샤오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범행은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리 샤오펑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발버둥 쳤고 범인의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밖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시끄러웠습니다. 캐럴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차 소리. 그 속에서 리 샤오펑의 비명은 묻혔습니다. 범인은 당황했습니다. 이전 피해자들보다 훨씬 강하게 저항하는 리 샤오펑 때문에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현장에 더 많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피부 조직,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피. 리 샤오펑이 핥히고 물어뜯은 과정에서 범인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현장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은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DNA를 확보했습니다. 감식 반원의 보고에 황 총경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 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나왔고 바닥에서 혈흔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형과 다른 B형입니다. 당장 분석해.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DNA 분석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3년 당시 중국의 DNA 분석 기술은 지금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DNA 프로필이 확보되었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4년 1월 5일 수사본부에 흥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DNA가 있습니다. 누구야? 리젠펑, 37세, 저장성 원저우 출신. 2001년에 절도죄로 체포되어 DNA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5개월 만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리젠펑, 1966년생, 저장성 원저우시 출신, 중학교 중퇴, 10대 때부터 절도,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20대에는 감옥을 드나들었고 30대가 되어서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2003년 당시 그는 작은 트럭을 몰며 자파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광둥성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각 도시의 골목길을 잘 알고 있었던 이유, 그가 범행 후 빠르게 도주할 수 있었던 이유. 리젠펑은 낮에는 평범한 배달 기사였지만 밤에는 포식자로 변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도박 빚이 많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마사지숍을 노렸을까요? 왜 여성 종사자들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분석했습니다. 그는 약한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을. 마사지숍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CCTV가 없고 늦은 시간까지 열려있고 종종 혼자 근무하는 여성들이 있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범죄자에게는 완벽한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젠펑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젠펑의 신원이 확인되자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사진이 모든 경찰서, 검문소, 국경지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하지만 리젠펑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격 정보는 12월 24일 장먼시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원저우의 집 비어 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의 집 몇 년간 연락이 없었어요. 친척들, 저희도 모릅니다. 그 사람 소식 들은 지 오래됐어요. 친구들, 친구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혼자였어요. 단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젠펑의 트럭을 추적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주유소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1월 8일 푸젠성 샤먼시의 한 주유소에서 리젠펑의 트럭과 비슷한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거 리젠펑의 트럭이 맞나? 번호판이 다른데요. 번호판을 바꿨을 수도 있어. 차량 모델이랑 색상이 일치해. 경찰은 샤먼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리젠펑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3일 전에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모텔에 묵었대요. CCTV는 없습니다. 또다시 늦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추적했습니다. 1월 12일 장시성, 1월 17일 후난성, 1월 23일 구이저우성. 리젠펑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국경을 향해 도망가는 것처럼 미얀마 국경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연락해. 절대 넘어가게 하면 안 돼. 경찰은 국경 지역의 모든 검문소에 리젠펑의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004년 2월 4일 윈난성, 중국 남서부 끝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밀수와 불법 월경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리젠펑은 이곳을 통해 미얀마로 넘어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2월 4일 오전 윈난성 대홍타이족층 포족자치주의 한 작은 국경 검문소. 검문소 근무자인 왕 경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낮이나 오후에 이동했거든요. 하지만 오전 9시경 한 대의 트럭이 검문소에 접근했습니다. 왕 경사는 손을 들어 트럭을 세웠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장샤오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 경사는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무심코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봤는데? 일주일 전 검문소에 배포된 수배자 명단.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왕 경사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는 검문소 안으로 들어가 수배자 명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리젠펑의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눈, 코, 입, 귀의 형태. 일치했습니다. 이거 리젠펑이다. 왕 경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전기를 켰습니다. 본부, 여기 3번 검문소. 긴급 상황입니다. 수배자 발견. 지원 요청합니다. 확인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절대 의심받지 마세요. 왕 경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젠펑은 트럭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좀 느려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왕 경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리젠펑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5분. 아니,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채. 리젠펑은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 10분은 왕 경사에게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젠펑이 의심하지는 않을까? 도망가지는 않을까?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왕 경사는 긴장한 채로 리젠펑을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리젠펑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분 후 무장경찰차 2대가 조용히 검문소에 접근했습니다. 차에서 무장경찰 8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리젠펑을 포위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리젠펑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담배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을 광둥성 마사지숍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리젠펑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저항도 도망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드디어 7개월 만에 광둥성 마사지숍 연쇄살인범이 체포되었습니다. 리젠펑은 광저우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신문실. 황 총경과 천하오 형사가 그를 마주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리젠펑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2달 넘게 도망다니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것 같았죠. 리젠펑, 당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황 총경의 질문에 리젠펑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몇 명을 죽였습니까? 대답하세요. 5명입니다. 처음으로 리젠펑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여성들을 죽였습니까? 리젠펑은 고개를 들어 황 총경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황 총경은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그들을 습격했는데 저는 그냥 돈만 가져가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5명이나 죽였잖습니까? 그들이 저항해서 리젠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리젠펑은 자신의 범행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도망쳤는지. 그의 진술은 경찰이 추정한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지역을 살폈습니다. 작은 마사지 숍들을 물색했습니다. CCTV가 없는 곳, 혼자 일하는 여성이 있는 곳, 외진 곳. 그리고 수요일 밤을 택했습니다. 왜 수요일이었을까요? 배달 루트가 수요일에 그쪽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범행 후에는 즉시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몇 주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후회합니까? 황 총경의 마지막 질문에 리젠펑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매일 꿈에 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얼굴이 계속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2004년 6월 리젠펑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왕리메이의 어머니, 리쉬우잉의 오빠, 자오링의 남편, 순메이의 5살 난 딸과 그녀의 어머니, 리샤오펑의 남자친구.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왕리메이의 어머니가 증언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일했어요. 나한테 새 신발 사주려고, 놀이공원 데려가려고. 순메이의 딸이 준비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5살 아이가 쓴 엉성하지만 절절한 편지였습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리젠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리젠펑은 7개월간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사회에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습니다. 변호인은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하지만 판사는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인 리젠펑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실현되었습니다. 리젠펑은 2004년 9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광둥성 마사지숍 연쇄살인 사건은 끝났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그들이었을까? 왕리메이, 리쉬우잉, 자오링, 순메이, 위샤오펑. 5명의 젊은 여성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답은 간단하지만 잔인합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 CCTV도 없고 보안 시스템도 없고 동료도 없는 환경. 늦은 시간, 외진 장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구조. 리젠펑 같은 범죄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심야 편의점 직원, 혼자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 야간 경비원, 배달 노동자. 그들 모두가 리젠펑 같은 포식자들의 잠재적 표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막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03년 7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9월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때 이미 연쇄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은 네 번째 사건 이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관할 구역의 문제. 각 사건은 다른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선전, 광저우, 둔관, 포산, 장원. 각 도시의 경찰은 자기 관할 내의 사건만 조사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늦었습니다. 둘째, 우선순위의 문제. 마사지숍 강도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정치적 압력도 적었습니다. 셋째, 자원의 문제. 경찰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은 마사지숍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범인에게 7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5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이후 광둥성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상점들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CCTV 설치가 권장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화되었습니다. 야간 단독 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긴급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떤 사람들을 방치하는가의 문제. 왕리메이는 왜 혼자 일해야 했을까요? 인건비 때문입니다. 순메이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밤늦게까지 일했을까요? 딸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안전과 생계 사이에서 그들은 생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안전을 포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그들은 범죄자들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 환경 개선. 야간 단독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지원. 보안 시스템 설치 비용 지원. 둘째, 사회 안전망 강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 그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셋째, 인식 개선.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 그들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넷째, 경찰 시스템 개선. 연쇄 범죄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 관할 구역을 넘어선 정보 공유.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기.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리젠펑 같은 포식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리젠펑은 죽었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왕리메이, 리슈잉, 자오링, 순메이, 위샤오펑. 이 5 이름은 여전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왕리메이는 다음 달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뵐 계획이었습니다. 리슈잉은 친구 결혼식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자오링은 오빠에게 배운 무술 실력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순메이는 딸에게 새 신발을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위샤오펑은 남자친구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남자의 탐욕과 잔인함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범죄의 잔혹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안전하고 누가 위험한지, 누가 보호받고 누가 방치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광둥성 마사지숍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범죄자들은 항상 약한 고리를 노린다는 것. 둘째, 구조적 취약성이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셋째, 사회의 무관심이 범죄를 방치한다는 것. 넷째,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 만약 첫 번째 사건 후 경찰이 더 빨리 움직였다면? 만약 마사지숍들에 더 나은 안전 시스템이 있었다면? 만약 왕리메이가 혼자 일하지 않았다면? 만약, 만약, 만약.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훈을 얻고 미래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누군가가 단지 약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희생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왕리메이, 리슈잉, 자오링, 순메이, 위샤오펑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2024년 현재 중국의 서비스업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CCTV는 거의 모든 상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 단독 근무는 크게 줄었습니다. 긴급 신고 시스템은 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식자들은 약한 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광둥성 마사지숍 연쇄살인 사건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조용한 공간,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범죄의 첫 표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리메이, 리슈잉, 자오링, 순메이, 위샤오펑.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광둥성 마사지숍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범죄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이 영상이 단순히 충격적인 범죄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더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음에도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